네, 2023년 대비 기출외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외전이라는 이 강좌는요, 기타 직렬 기출도 3개년은 보자. 그래서 두루 최신 트렌드를 보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강좌예요. 그래서 여기도 써놨지만 2022, 2021, 2020 군무원 9급, 7급, 그 다음에 국회직 8급, 9급, 그 다음에 법원직, 그리고 지역인재 문제, 그 다음에 국가직 7급 언론의 문제, 뭐 요런 것들을 서울시 자체 출제 이런 것들을 두루 다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요 기타 직렬들의 핵심 이론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 3년 정도 안에 다른 직렬에서 냈던 문제가 국가직 지방직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심지어 문학 작품도 일행직에서 반복돼서 너무 짧은 기출 연도 안에 반복되면 좀 그렇잖아요. 국가직 뭐 2년 전에 나왔던 작품이 또 나오고 이런 확률은 거의 없는데 기타 직렬에 나왔던 작품들은 빠르게 회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중을 기대하면서 보더라도 기타 직렬 기출 문제는 굉장히 볼만한 자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 독해가 굉장히 중요해진 이 트렌드에도 국회직이라든가 법원직이라든가 그리고 군무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샘플의 문제들을 보여준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군무원 9급의 3개년 문제를 보도록 할 건데요. 2022년, 2021년, 2020년 최근 3개년의 경향을 완벽 분석해서 제가 먼저 3년 동안 어떤 문법 규정 이론이 나왔는지 그리고 어휘라든가 그리고 문학 기본 이론은 뭐가 나왔는지 이런 지식형의 정보들만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올렸어요. 강의 자료실에 보면 군무원 3개년 이론은 이거면 충분한 그러한 내용을 매주 이렇게 군무원 9급 3개년 다음 주는 군무원 7급 3개년 이런 식으로 3년 동안 출제된 이론을 아주 작은 마치 미니북 처럼 계속 자료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먼저 이렇게 호루룩 보시고 그 다음에 2022년부터 3개년의 문제를 풀어보시면 그 이론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게 연결이 되시면서 정리가 싹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출코드와 기출회전 함께 보시면 굉장한 시너지가 날 거예요. 자, 그럼 군무원 9급은 3년 동안 어떤 출제 비율을 보였나 한번 볼게요. 지금 어문 규정하고 이론 문법의 그래프 보면 굉장히 근본 없어 보이시겠지만 이걸 두 개를 더하면 트렌드가 보입니다. 자, 어문 규정과 이론 문법이 4년 전만 해도 2019년만 해도요. 11문제, 4문제 해서 15문제가 출제가 돼요. 근데 자, 2020년에 보면 초록색 막대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12문제로 훅 줄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21년이 되면 7, 3, 10문제. 계속 떨어지죠? 예, 그 다음에 2022년에는 5, 그리고 3, 8. 휴. 문법 규정 문제가 엄청나게 줄었다. 이게 군무원만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가직 지방직에서도 제가 3년 전부터 줄고 있다. 문법 규정은 준다. 라고 계속 강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락엔 굉장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문학 올라가는 거 보세요. 뿌악. 자, 그 다음에 문학은 좀 퐁당퐁당인데 문학과 어휘 이쪽이 이제 한자까지 포함해서요. 자, 그럼 보면 문학을 좀 많이 낸 해에는 어휘가 적게 나오고요. 그리고 문학을 좀 적게 낸 해에는 어휘가 많이 나오는, 한자가 많이 나오는. 그래서 문학과 한자를 합쳤을 때 문학 비율이 좀 고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2021년에 2022년 문학 개수를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적중, 그리고 문학을 제 생각보다 조금 냈죠. 6개 나올 줄 알았는데 4개 나오고 그리고 어휘 한자가 많이 나온 거야. 그래서 어휘 한자 쪽에서 5개 나오고 이렇게. 요 부분만 조금 제 예상과 어긋났고 저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물론 군무원 보시는 분들만 관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군무원에 한정된 흐름이 아니라서요. 그래서 문법 규정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올해 8개 나왔는데 6개까지 떨어질 확률도 있다. 그 다음에 비문학은 여기서 2개가 떨어지면 비문학이 플러스 2. 그래서 10문제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문학은 여전히 4개는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6개 정도는 나와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어휘 한자 문제를 문항 개수를 최근에 나온 그 막 고유어 한자어 구별 같은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말고 그 유형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유형 내시는 출제진이 그냥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 문제를 좀 줄이면 3개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문학을 더 낼 수 있겠죠? 네.
요게 내년에 제 예측 문항 비율입니다. 출제 비율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론 자료로 넘어가 볼게요. 강의 자료실에서 여러분 3개년 군무원 기출 요약 부분 다운로드 받아서 수업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론을 어떤 순으로 보겠다고 했죠? 3개년씩 기본서 순서대로 보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로 출발한다는 건 무슨 론이 안 나왔다? 군무원 9급은 3년 동안 무슨 론이 안 나왔다? 의문론이 안 나왔다. 헉, 그러면 의문론이 안 중요한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뒤에 보면 표준 발음법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의문론 없이 표준 발음법을 맞힐 수가 있나요? 없죠. 예, 그러니 큰 오해가 되게 기계적으로 카운트 하시는 분들이 의문론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의문론은 표준 발음법과 로마자 표기법의 뼈대예요, 뼈대. 의문론을 하지 않으면 표준 발음법과 로마자 표기법을 이해할 수도, 외우기도 힘들어요. 그러니 의문론이 안 나왔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군무원에서 3년 동안 의문론이 안 나왔지만 표준 발음법과 로마자 표기법은 2개씩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회에, 그래서 의문론은 여전히 버릴 수는 없다는 얘기하고 형태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형태론에서는 단어의 형성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합성어랑 파생어를 구별할 수 있는지 포인트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론 도식 보겠습니다. 단어를 우리가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누는데, 단일어는 어근이 하나이면서 어근은 하나, 접사는 없는 그런 단어를 말합니다. 여기서 어근이 2개 이상이면 합성어라고 하고요. 접사가 개입되면 파생어라고 하죠. 어근이 2개 이상이라는 건 2 단어로 분리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파생어의 접사의 위치에 따라서 어근의 앞에 오면 접두사, 어근의 뒤에 오면 접미사라고 하고요. 접두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의미를 수식하는 한정접사니까, 그래서 요거는 거의 한정접사고, 접미사는 한정접사 그룹과 지배접사 그룹이 있어요. 자, 이때 한정접사는 의미 수식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지배적 접사가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얘가 품사와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배적 접사에는 품사를 만들어주는 모모화 접사들, 명사화 접사, 동사화 접사, 형용사화 접사,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 품사 말고 피동사동 접사, 이런 것들도 다 지배적 접사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기본서에 보면 지배적인 접사표가 있을 거예요. 필수 접사표. 그래서 기 이런 것들이 명사와 접사, 하다는 동사도 만들고 현용사도 만들고, 거리다 대다 동사와 접사 이런 것들이 있는 표가 있을 거야. 그래서 그 표에 대한 기본적인 암기가 되지 않고 이 합성어랑 파생어 문제를 맞히려고 하는 것 자체 잘못이잖아요. 저한테 이제 물어봐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이 파생어와 합성어를 구별할 수 있나요? 어떻게?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를 물어볼 때 항상 암기는 안 하고 비법 없나요?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접사를 알아야 파생어인지를 알죠. 그쵸? 그러면 접사와 접사가 아닌 것을 구별할 때 접사는 자립이 안 되죠. 그러면 이걸 뜯어서 자립을 시켜봐야 되는 거잖아. 그죠? 예를 들어 손짓이라고 할 때 짓이랑 도둑질이라고 할 때 질이 있다고 해봐. 자, 이 중에 하나는 접사고 하나는 접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는 합성어고 하나는 파생어죠. 자, 그럼 얘를 뜯어보세요. 짓. 자, 자립이 돼요, 안 돼요? 왜 제 말투에서 돼요, 안 돼요 판단하시게요? 자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립 판단은 어떻게 할 거예요? 혼자 조사를 붙여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돼. 짓을 이상하네. 얘 접상갑다. 이러거든?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자, 의존명사면 수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걔가 접사인가요? 아니죠. 하는 짓 좀 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하는 짓을 붙여 쓰나요? 하는 띄고 짓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죠. 하는 짓이라고 쓰는 걸 보니 자립이 되죠. 요거는 명사예요. 그러니 손짓은 합성어입니다. 그 다음에 질만 떼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도둑질, 낚시질. 그쵸? 요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혼자 못 쓰죠. 그럼 얘는 접사죠. 자, 이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구별하냐고 해서 어떻게를 알려드렸어요. 쉬워요? 시험장에서 긴장했을 때 어때? 되겠어요? 아니, 있어. 방법은 다 있다니까. 근데 필수 접사를 외우는 걸 싫어하고 외우지 않으면 모르는 상태의 사람이 비법은 알려주면 쓸 수 있냐고. 방법을 알려줘도 못 쓴다니까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시험에 지금까지 나온,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는 접사 정도는 숙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자, 거기다가 하다 접사 같은 경우는 동사하다도 있죠. 그러면 그 형태로 하나의 단어도 있고 접사도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미리 외웠어야 알죠. 공부하다라고 할 때 하다는 접사고, 공부를 하다 하면 하다가 동사임을 알아야 되죠. 네. 자, 그 다음 합성어에서 우리가 통사적 합성, 비통사적 나누는 기준 같은 거. 자, 통사적인 건 문법을 지킨 거. 그 다음에 비통사적이라는 건 문법을 어긴 거예요. 그럼 문법을 어기는 방식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관형사형 전성어미 없이 체언과 들러붙는다, 용언이. 자, 용언과 용언이 이어질 때 연결어미가 없다. 그 다음에 부사가 체언을 수식했다. 우리나라 스타일의 어순이 아니다. 서술어가 맨 앞에 있다. 네, 이런 것들이 비통사적 합성어의 양상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품사 문제도 나왔는데, 품사를 나눌 때 가장 먼저 나누는 기준은 형태예요. 형태에서 사전에 올라가면 그 모양 그대로만 쓰이는 걸 불변어라고 하고요. 사전에 올라간 게 대표 모양이고, 먹다, 먹고, 먹어서, 먹는데 이런 식으로 꼬리를 교체하면 가변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변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 어간과 어미가 있고 어미 부분이 활용이 되는 것, 그것만을 가변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변어에 뭐가 들어가요? 어미 활용하는 용언이 있죠. 자, 용언에 뭐 들어가요? 움직임을 표현하는 동사, 성질 상태를 표현하는 형용사가 있고요. 서술격 조사 이다가 있죠. 학생이다, 학생이네, 학생이고 활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불변어에 체언, 관계언, 수식언, 독립언 이렇게 있는데, 자, 체언이라는 게 문장의 골격을 결정하죠. 이 몸체자잖아, 몸체자. 자, 그래서 여기에 명사, 대명사, 수사 들어가고, 자, 그리고 얘네들이 주로 격조사와 결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어는 조사 그 자체죠. 자, 그래서 얘 덕분에 우리가 교차고 첨가어 부차고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식언, 체언만 수식하는 게 뭐예요? 관형사. 그리고 부사는 주로 용언을 수식하는데 좀 두루두루 융통성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독립언. 이 문장 속에 있는 다른 요소랑 연결관계 없이 쓰이는 감탄사가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렇게 품사를 변별할 때 시험에 자주 나온 게 뭘까요? 가장 많이 나온 거. 품사에 다 나올 수 있지. 다 나올 수 있는데 가장 변별하는 게 이슈로 나오는 거. 동사, 형용사. 동사, 형용사 변별법 아는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용언 부분이 출제 포인트가 가장 많다. 용언 부분의 출제 포인트는 동사, 형용사의 구별 뿐만 아니라 용언의 활용. 네, 그래서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이런 것들 있죠. 네, 이런 것들이 한글 맞춤법 18항과 맞물리면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통사론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오늘은 마인드 매핑형으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개념어를 잘 아는지를 두드려보죠. 근데 만약에 다음 주에 이게 또 나온다 해봐. 이게 품사가. 그래서 다음 주에 군무원 7급을 하는데 거기에도 품사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걸 또 보여주면 똑같이 또 말할까요? 전데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거를 내가 다시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할까? 다음 주에는 내가 뭘 보여줄까 그럼? 동사, 형용사 변별법을 보여주겠지. 이런 식으로 쌓아가는 거야. 네, 이해되시죠? 응. 자, 얘를 또 보여준다. 그럼 오늘은 개념어만 하지만 다음 주에는 그 안에 예문을 더 보여주겠지. 이런 식으로. 같은 부분에 같이 두드리는데 다르게 좀 더 깊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개념어. 자, 여기서 통사론입니다. 통사론에서 혼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몇 번? 한 번인 거. 주어, 서술어의 주어 동그라미, 서술어의 세모 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2번 이상 나오면 뭐다? 겹문장이다라고 합니다. 이때 문장 속에 문장이 쏙 들어가서 절이 되어 들어가면 포물선이 이렇게 무지경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어 서술어 관계가 2번 이상이 안긴 형태로 이렇게 정립이 됩니다. 이때
아는 안긴 문장에는 무엇이 사용되느냐. 바깥에 있는 문장이 아니라 다른 큰 문장 속에 쏙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종결 어미를 버리고 무슨 어미를 신고 들어갈까?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신발 신고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지.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신발 벗고 뭐 신고 들어가야지? 양말 신고 들어가야 되지. 그 양말 역할이 무슨 어미? 자, 이게 독립된 문장으로 쓰일 땐 종결을 쳐야 돼요. 그게 신발이야. 근데 신발 벗고 단어인 척 하면서 들어가야 돼. 척 하면서 들어갈 때 무슨 형어미? 전성어미죠. 관형사형 전성어미, 명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 전성어미를 써야 돼. 여기는 전성어미가 쓰여요. 이 전성어미들의 이름엔 형이 붙어요. 무슨 형? 어미. 자, 그래서 명사형 전성어미 뭐 있어요? 기. 자, 관형사형은 은, 는, 을, 던. 은는 을던. 그 다음에 부사형 전성어미 가장 자주 쓰이는 게 개죠. 개 말고도 여러 가지 있지. 뭐 도록이라든가 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자, 이런 것들 말고 더 있고. 자, 얘네 둘은 전성어미를 안 써. 얘네들은 전성어미를 안 쓰죠. 전성어미 안 쓰는 대신에 구조가 독특하죠. 서술절. 토끼는 귀가 길다, 귀가 길다 이런 식으로. 다른 서술어 자리에 쏙 들어가죠. 문장이. 자, 그 다음에 인용절은 인용조사 쓰죠. 인용조사의 직접 인용조사는 라고. 그 다음에 간접 인용조사는 고. 이렇게. 직접 인용조사라는 게 언제 쓰이죠? 따옴표가 있을 때. 간접 인용조사는 언제 쓰이죠? 따옴표가 없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어진 문장은 어떤 모양이냐? 옆으로. 그래서 여기에 사이에 뭐를 쓰느냐? 연결어미. 자, 그때 앞절과 뒷절을 뒤집어도 의미가 똑같다면 대등하게 이어진, 앞뒤를 뒤집었더니 비문이 되거나 아니면 문장 의도가 왜곡이 된다면 종속적 이어진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알아야 되는 게 접속 조사를 사용해서 와를 가지고 두 문장을 엮을 수도 있는 게 대등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와, 나 이거 모르네? 그러면 기본서를 봐야겠네? 싶은 부분들이 구간들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 피동사동 볼게요. 피동사동 개념도 통사론에 있습니다. 자, 피동이라는 건 당할 피자예요. 자, 그래서 당함. 주어가 당하는 상황. 이힐이기 되다. 이게 피동접사, 이힐이기 되다. 그리고 이렇게 피동접사를 가지고 피동하는 걸 우리가 단형 피동, 파생적 피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지다, 개되다. 이러한 보조용언을 사용하면 무슨 피동? 통사적 피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단형 피동, 이, 히, 리, 기. 자, 그래서 내가 물건값을 깎다 그러면 능동문이지만 물건값이 깎이다 라고 하면 물건값 입장에선 깎다 당했거든요. 그래서 피동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풀어지다의 어지다는 붙여 쓰지만 이건 띄어쓰기의 특수한 조항 때문이고 지다 자체가 보조용언이에요. 그래서 피동의 보조용언이라고 하죠. 피동의 보조용언으로 피동이 되면 통사적 피동입니다. 자, 개되다도 통사적 피동인데 띄었어요. 어지다는 붙이고 개되다는 띱니다. 왜일까요? 어는 모음어미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용언, 보조용언 사이에서 모음어미가 있을 때 붙여 쓴다 이 부분에 허용 조항에서 피동이면 허용이 아니라 그냥 그러기로 해! 이렇게 특수 조항이 붙은 거예요. 하지만 개되다는 아니야. 왜? 개는 모음 연결어미가 아니거든. 예, 그래서 자음 연결어미니까 붙이는 게 불가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입게 되다 이런 식으로 안 하고 명사 어근에다가 찰싹 붙여버리면 이때 되다는 보조용언이 아니라 접사예요. 똑같이 되다여도 얘는 보조용언이고 되다도 개되다는 보조용언. 그리고 이렇게 주로 명사 어근 뒤에 찰싹 붙이면 그냥 이땐 접사. 자, 그 다음 사동사. 사동은 당하는 거죠. 하여금사. 내가 당한다 그랬나? 시킴이죠. 시킬사. 시킴. 하여금사, 시킬사. 자, 요거는 이히리기 우구추, 으키 이키에. 이히리기 우구추, 으키 이키에. 여기서 으키 이키에는 많이 안 써.
근데 활발하게 쓰이는 게 이히리기 우구추까지예요. 그럼 볼까요? 속다는 내가 속는 거고 속이다는 남을 속게 하는 거죠. 예, 속다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히, 리, 기, 우, 구, 추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보면 동사가 아니어도 뭘 만들 수 있다. 사동사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달구다라는 게 프라이팬을 달구다. 달구면 뜨거워지죠. 결과적으로는 사동사가 되지. 뜨거운 상태가 만들어지니까. 자, 그 다음에 낮다 형용사잖아. 형용사인데 낮추다는 동사예요. 여러분 피동사, 사동사는 있지만 피형용사, 사형용사는 없습니다. 왜? 남한테 시키는 것도 동작만 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하는 것도 동작만 당할 수 있어요. 성질 상태는 시키거나 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통사적인 사동엔 게 하다가 있죠. 뭐뭐하게 하다. 자, 그 다음 사동과 피동의 모양이 같은 경우 볼게요. 우리가 피동접사 이히리기 되다를 받고 사동접사 이히리기 우구추를 봤어요. 뭐가 겹치죠? 이히리기가 겹쳐요. 예, 이히리기가 겹칠 때 먹히다랑 먹이다처럼 아예 따로따로 쓰는 경우는 명쾌합니다. 자, 먹다라는 게 능동이자 주동이야. 자, 근데 능동의 반대가 피동이거든요. 피동일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먹히다, 호랑이에게 먹히다, 먹다를 당했네. 주동의 반대는 사동이거든. 그러면 이건 먹이다.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게 하다, 먹이다. 이런 식으로 먹다는 요때는 히, 요때는 이 갈라서 써요. 얼마나 좋아. 이렇게 갈라서 쓰면. 근데 여기 있는 단어들은 피동사동의 모양이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뭘 봐야 된다? 문장의 주어를 봐야 돼요. 문장의 주어를 보고 주어가 당하는 상태인지 시키는 상황인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예. 자, 그럼 내용 봅니다. 하늘 입장이에요. 하늘이 보다를 당하지.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주어가 생략됐어요. 출제자가 주어를 생략할 수 있어요. A가 철수에게 영화를 보여준 거죠. 예, 그러니까 보게 시킨 사람이에요. 자, A가 철수에게 영화를 보게 시켰다. 그러면 사동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손은 잡다를 당했죠. 피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아이에게 연필을 잡게 시켰죠. 자, 그 다음에 A가 개에게 코를 물다 당했죠. A가 B의 입에 재갈을 물게 시켰죠. 자, 그 다음에 보따리가 들다를 당하고요. 그 다음에 A가 철수에게 보따리를 들게 시켰죠. 이렇게. 그래서 출제자가 주어를 주든 생략했든 살려서 얘가 시켰는지 당했는지 보셔야 돼요. 훈련합니다. 자, 그 다음 의미론으로 갈게요. 자, 의미론에서 우리가 되게 다양한 어휘 간의 관계가 있는데 요즘에 핫한 게 동음이의어랑 다이어 구별 그리고 반이어예요. 자, 동음이의어는 소리와 형식이 같은데 뜻이 다르다. 그냥 우연히 모양만 같았던 거죠. 예, 그래서 내용을 보면 배가 아프다 복부, 그 다음에 배를 먹었다 과일, 그 다음에 배가 떠 있다 그러면 선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우연히 이제 소리와 형태가 같다. 그냥 관련이 전혀 없다 이거고, 다의 관계는 엄마로부터 자식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중심 의미로부터 의미가 확장되고 파생되고 해가지고 1번 뜻, 2번 뜻, 3번 뜻, 4번 뜻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자, 동음이의어의 특징은 표제어를 분리하죠. 표제어가 뭘까요? 사전에 올라갈 때 볼드되어 있는 그 글자. 예, 종이 사전 안 쓰지만 자, 사전에 올라가 있을 때 보이는 그 대표 글자. 이 표제어가 분리돼 있고 동음이의어 왜 남남이거든. 근데 다이어는 하나의 표제어에 눌러야 1번 뜻, 2번 뜻, 3번 뜻, 4번 뜻 한 페이지에 나와요. 네. 자, 그래서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음이의어랑 다이어를 구별하는 문제를 내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4개 선지에 문장을 선지마다 2개씩 8문장을 줘. 그런 다음에
두 문장에 나온 밑줄 친 단어의 관계가 이질적인 것을 고르시오. 그게 제일 짜증나죠. 왜? 그러면은 두 개씩 보고 이 두 개의 맥락 안에 있는 그 밑줄 친 단어의 뜻이 관련성이 있는 관계냐 전혀 관련 없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근데 너무 호락호락하면 안 되니까 출제자가 막 머리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문은 비슷해 보여. 근데 밑줄의 의미는 그게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유도하거든.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문제를 풀어야겠죠. 이런 것들 이제 문법 알고리즘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재에 보면 또 이런 문제들이 또 더 모여 있고, 그래서 의미론 부분에 보면 동음이어와 다이어 문제, 최근 출제 문제들이 들어 있어요, 뒤에. 자, 그다음 우리 기출 코드 보다가도 보게 될 거예요. 자, 반의 관계. 반의 관계는 뭐가 출제가 되느냐면 이제 다른 단어랑 반대말을 구별할 수 있는지. 하늘과 땅은 반대말일까 아닐까요? 하늘과 땅은 반대말일까 아닐까? 반대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반대말이면 땅바다는요? 그것도 반대말이에요? 반대말은 여러 가지일 수 있는 걸까? 아, 물론 어떤 말이 다이어면 그 다이어의 의미에 따라서 반대말이 적절히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서다가 다이어야. 서다에는 이 뜻도 있고 이 뜻도 있고 이 뜻도 있고 이 뜻도 있어. 그러면 반이어가 여러 개 나와. 근데 땅바다냐 하늘 땅이냐 이건 좀 다른 문제야. 그럼 반이어가 되려면 모든 게 같은데 하나만 달라야 돼요. 근데 땅바다나 하늘 땅 자체는 같은 게 없어요. 전혀 다른 대상입니다. 네. 그래서 반대관계다라고 말하려면 전제가 유사하다예요. 자, 둘의 관계는 유사한데 하나만 양극단이다. 뭐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녀의 반대를 할아버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직관적으로 느끼고 싶으시면 써주세요. 소녀의 반대는 할아버지가 아니다. 소녀의 반대는 할아버지가 아니다. 소녀의 반대말은 소년 이거나 할머니죠. 나이 차이를 둔다면 할머니고, 그 다음에 성별 차이를 두면 소년이에요. 이런 식으로 모든 게 같은데 하나만 달라야 반이어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 땅은 반이어 관계가 아닙니다. 왜? 공통점이 없어서. 자, 그럼 그거랑 이제 반이어 관계 부분에서 낼 수 있는 또 다른 게 요거예요. 반이어의 합의 종류. 그래서 상보 반이어다, 그리고 정도 반이어다, 그 다음에 방향 반이어다, 이걸 구별하쇼라는 문제들이 종종 나오죠. 상보 반이어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참이 되거나 동시에 거짓이 될 수가 없고, 하나가 참이라면 이쪽은 거짓 뜨고 이쪽이 참이라면 저쪽이 거짓 뜨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참이어야 되고 하나는 반드시 거짓이어야 되는 관계입니다. 자, 대표적인 예시로 남자 여자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자, 생물입니다. 그 중에 동물입니다. 동물 중에 사람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여자 남자 성별만으로 갈리죠. 즉 공통점을 다 가지고 있는데 성별만 반대라서 반대 쌍이 됩니다. 그리고 전 사람이고 남자입니다 라고 하면 여자가 거짓 뜨고요. 전 사람이고 여자입니다 하면 남자가 거짓 되죠. 참을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고, 중간이 없고요. 둘 다 동시에 전 여자이면서 남자입니다 라든가 전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에요가 불가능하죠. 네, 이게 바로 상보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도 반이어 같은 경우는 중간이 있어요. 왜? 스펙트럼. 중간 영역이 있거든. 그래서 직관적으로 우리가 길다 짧다 얘기해 볼게요. 치마가, 야, 내 치마 길어? 아니? 그럼 짧아? 아니? 길지도 짧지도 않은 게 적당한 게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동시 부정이 가능합니다. 자, 상보 반이어랑 차이점이 뭐죠? 중간이 있기 때문에 동시 부정 가능하다. 하지만 길면서 짧아 라든가 길면서 짧을 수 있어요? 동시 참은 안 돼. 동시 부정은 돼. 예.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참이면 하나가 거짓인 건 또 똑같이 상보 반이어랑 유사점이죠. 자, 그러면 상보 반이어랑 구별할 땐 뭘 써야 돼? 중간이 있냐 없냐. 예. 그래서 동시 부정 되냐 안 되냐. 요거. 자, 그다음. 자, 방향 반이어 또 상보 반이어랑 헷갈려들 하시거든요. 그럼 방향 반이어에서는 이해 잘하고 싶으면 남편과 아내를 잡아. 여러분, 남자 여자랑 남편 아내가 뭐가 다를까? 그게 그거 같아요. 자, 남편이 되려면 뭐가 전제? 남편. A의 남편이잖아. 거기 써줘. A의 남편. 그럼 A 존재가 뭐예요? 누구의 남편이에요? 엄마의 남편 하면 안 되지. 그치? 아내의 남편이라고.
결혼하면 독립된 개체야, 알겠지? 자, 어떻게 자, 어쨌든 그래서 A의 남편 하면 A가 아내예요. 그러니 이 방향반이어라는 건 서로가 전제야. 누구의 아내? A의 아내. 그러면 A의 남편이 들어가. 근데 남자 여자는 A의 남자, A의 여자 이런 식으로 진술되는 의미항이 아니에요. 자, 스승이 되려면 누가 있어야 되죠? 제자요. 제자가 되려면요? 누구의 제자여야 되잖아요. 부모가 되려면요? 자식이 있어야죠. 자식이 되려면 누구의 자식이어야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간관계의 반향성을 얘기하기도 하고, 위가 되려면 무엇의 위죠? 그럼 무엇은 상대적으로 아래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방향반이어란 서로를 전제로 한다라는 점이 상부반이어와 다릅니다.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야. 너무 어렵대. 하나 더 할까? 나 물건을 샀어의 전제는 누가 물건을 내게 팔아줘야 돼. 작용 반작용 같은 거라고. 제가 안 팔면 난 살 수가 없어. 그쵸? 사다 팔다가 그래서 반향반이 온 거예요. 가다 오다요? 자, 보세요. 여기서 가요. 그러면 이 입장에선 뭐죠? 오죠. 자, 출발점 기준에선 가는 거고요. 도착점 기준에선 오는 거죠. 한 동작이지만. 예, 그래서 너무 어렵대. 이 부분이 논리력이 필요하긴 해요. 근데 어려우면 외워. 그죠? 자, 여기 있는 게 교과서 예시 다 턴 거예요. 교과서 예시 다 털었고 기출도 이 안에서 나왔어요. 예. 자, 그 다음. 근데 이거 외우는 것보다 이해하는 게 더 쉬워요. 자꾸 이해가 안 되면 예시를 추가해서 넣으면서 계속 대응시켜가면서 외우는 거예요. 자, 이제 높임법입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3년 동안을 털어보니 골고루도 됐지. 진짜 진짜 형태론도 네, 통사론도 네, 그죠? 의미론도 네, 높임법도 네. 3년을 털어보면 빠지는 구석이 없거든? 근데 작년만 보고 어디가 많이 나오는 이런 말이 되냔 말이야. 예. 자, 높임법에서 우리가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이렇게 진술합니다. 자, 이때 주체 높임의 방법은 뭐죠? 자, 여기 제가 여기다 써놓긴 했는데 여러분 이 님이라는 접사는 주체만 쓰는 건 아니에요. 객체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부를 때도 쓸 수 있죠. 선생님하고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그러면은 상대 높임을 위해 님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님을 쓴 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여기다도 쓸게요. 님. 여기다도 쓸게요. 님. 오케이? 님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든 쓸 수 있는 높임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주체만이지. 깨서, 누구께서. 이게 이 가를 높인 거잖아요. 주격조사 높여서 깨서 뭐뭐아 쉬었다. 쉬. 높임의 선어말어미. 쉬. 그 다음에 주무시다, 계시다 이런 말은 높임의 특수어휘죠. 높임의 특수어휘. 주무시다, 계시다 써주세요. 주무시다, 계시다. 주무시다, 계시다. 어떤 친구가 내게 물었어. 선생님, 주무시다와 계시다도 선어말어미가 들어간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주무다랑 게다가 있는 거야? 자, 그쵸? 그냥 시라는 게 글자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건 선어말어미가 낀 게 아니야. 단어 모양 자체가 주무시다, 계시다라고. 아시겠죠? 네. 근데 있으시다 하면 의시 그건 선어말어미가 들어간 거죠. 그죠? 자, 이거랑 유사 질문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선생님, 형태도 분석할 때 훔치다면 세 개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강세치야? 강세치야? 그러면 훔다는 뭐야? 그죠? 제가 훔치다는 그렇게 생겨먹은 단위로예요. 그냥 우연히 단위로인데 치라는 모양이 있는 거지 눈에 보이는 치가 다 강세치는 아니잖아요. 강세접사는 아니잖아. 그죠? 그녀와 나의 옷깃이 스쳤다. 스치다가 쓰다야? 그냥 우연히 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외우다 보면은 이제 노이로제가 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치는 모두 다 강세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죠? 자, 그다음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객체 높임 가볼게요.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어, 손님 객자예요. 문장의 주어가 아닌 존재이. 자, 그래서 목적어나 이 부사어를 높이는 건데 목적격 조사 을르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부사격 조사에게는 할머니에게라고 안 하고 뭐라고 올려줘야 되지? 할머니께. 그래서 이 조사께 에게를 높여서 깨로 쓰고요. 그리고
자, 누구를에 대한 특수어휘로 높입니다. 그러면 특수어휘 어떤 게 있을까? 누구에게 주다라고 안 하고 드리다. 그리고 누구에게 물어보다라고 안 하고 여쭙다. 드리다, 여쭙다, 누구를 보러 가다가 아니라 뵈러 가다, 뵙다, 이런 것들. 드리다, 뵙다, 여쭙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문제도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에 있는 밑줄 친 단어들 중 높이는 대상이 다른 걸 고르라고. 근데 주체 높임 특수어휘랑 이 객체 높임 특수어휘가 섞여 있었던 거야. 그럼 여러분 이거는요, 문장을 안 봐도 단어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자, 아까 전에 얘기한 거. 계시다. 누가 계시는 거죠. 누구를 계시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체 높임 특수어휘인 게 이미 정해진 거예요. 드리다는 주다 말고 드리는 거죠. 누구에게 줄 거냐, 누구께 드릴 거냐, 객체 높임 특수어휘예요. 그러니 그거는 단어가 이미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상대 높임. 자, 상대 높임은 말 끝부분을 봐야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는 우리가 격식체, 비격식체 이렇게 나눕니다. 자, 격식체는 몇 단계? 4단계. 4 써주시고. 자, 비격식체 몇 단계? 2 써주세요. 그래서 총 6등급인데요. 4등급, 2등급 이렇게 나뉘어지죠. 자, 그러면 요거는 종결어미의 상대 등급 여기. 이게 어미표죠. 자, 그러면 상대 높임 어미표.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기출 외전에 선생님이 매 직렬 시작할 때 해주는 이론만 걷어서 봐도 요약서가 된다. 모아서 보면. 사실인데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되게 합격자들이 그런 소리를 하니까 그러면 뭐 이제 기본도 안 보고 그것만 봐도 돼요? 막 그러면 이제 합격생들 입장에서는 나를 홍보해주고 싶으니까 네 거의 그래도 될 정도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닥쳐 막 이러고 싶지 나는. 예,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가 듣고 싶은 정보만 캐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서를 너무 빨리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예, 여기서 내가 해줘도 기본서는 항상 사전이다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럼 내용 보죠. 여기서 상대 높임 이 어미표를 다 외워요? 아니, 다 외울 필요가 없어. 줄여드릴게요. 자, 일단 격식과 비격식을 이렇게 나눠봐요. 둘을 구별하는 방식 먼저. 자, 요 보조사 요 높임 보조사. 높임 보조사와 결합이 되느냐, 이걸 가지고 먼저 격식인지 비격식인지부터 가려요. 자, 얘만 예외거든요. 슛. 근데 이건 하시지에 요를 붙인 게 아니라 시지요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뭐뭐 하시지요. 아주 극진하죠? 이걸 내려와서 보시면 하시지요예요, 하지요예요? 하지요예요. 시지요라서 달라. 자, 요것만 조심하면 나머지 지금 쫙 보면 요 붙는 게 없죠. 예, 그래서 높임의 보조사 요는 해요체에 붙습니다. 그럼 해요체와 해체의 관계를 보시면 해체에다가 요를 붙이면 해요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먹어요, 가요 하면서 요를 붙였다 뗐다 해보면 되네. 그래서 붙으면 존댓말, 빼면 반말, 그러면 비격식체인 거예요. 근데 요를 붙였더니 이상해. 그래서 배고프다요 이상하잖아. 그래서 그러면 이건 비격식이구나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죠. 요가 안 붙네 이렇게 하면서. 근데 가시지요, 요가 붙어있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시지요니까 변칙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리고 여기서 이 하시지요 이게 의문형이 아니라 청유죠. 청유라는 점이 중요한데, 청유는 함께 하자라는 겁니다. 너랑 나랑 같이 하자. 시험에 기출에 이런 게 나왔었어요. 지금 가시지요? 물음표. 써보세요. 지금 가시지요? 물음표. 자, 이거는 높임법 등급에서 어디에 속할까요? 지금 가시지요? 물음표. 어디에 들어갈까요? 하십시오체입니까? 해요체입니까? 자, 시지요니까 하십시오예요? 의문형인데, 그쵸? 청유형일 때만 하십시오고, 그죠? 지금 물음표 떴잖아요. 물음표 뜨면 해요체예요. 써주세요, 해요체. 의문형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을
하십시 오체의 의문형으로 바꾸면 지금 가십니까? 입니다. 지금 가십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 그렇게 나눴어. 이제 격식체야 비격식체야 나누고 났으면 격식체 안에서 구별이 필요한 거죠. 얘는 구별 안 해도 눈에 보이잖아요. 요 붙으면 얘고 요 안 붙으면 얘지. 자, 그럼 격식체에서 요 둘 그래서 위로 아래로거든요. 나보다 높다, 나보다 낮다. 그럼 친구는요? 라고 하면 이 친구와의 친밀도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실 격식체라는 것 자체가 사적으로 친밀하지 않다가 전제거든요. 공적인 상황에서다. 그러면 나의 동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더 안 친한 혹은 아니면 공적 상황에서 그때 내 동기일 때 존중해서 얘기를 하면 하우체를 쓰고 그리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그래도 하면 친밀도는 없어도 하계를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친구 그룹은 요 둘을 통용할 수 있어요. 동기나. 자,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현대인들이 가장 안 쓰는 어체가 바로 이 두 그룹이에요. 하십시오나 오히려 헤라체는 많이 써요. 근데 저 하우체와 하계체가 낯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외워야 될 건, 외워서 대응해야 되는 건 이 두 줄이다. 요거 빼곤 숙지해 둘 필요가 없다. 안 틀린다. 하우체는 사극 부부들 사이에서나 쓰는 사대부집 부인 이리 오시오 막 이렇게. 그 다음에 하계체는 교수 박사체. 그래서 교수가 석박사들에게 이 말투를 써주죠. 학사들한테 말을 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교수님들이 학사들에게는 말을 시키지 않고 이제 석박사님들한테 뭐뭐 하게 이리 오게나 뭐 그죠? 자네 시간 있나 막 그러면 없지만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죠? 자, 어쨌든 그리고 장인 사위체라고 볼 수 있어요. 당연히 앉게 막 어서 들게나 막 이러면서 막 그죠? 예. 자, 여러분 이 부분만 이렇게 조금 숙지를 해두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겹치는 거. 그만. 근데 둘 다 감탄문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엔 절대로 구문을 주고 얘 두 개 중에 뭐냐라고 못 물어봐요. 예, 왜? 교과서에도 이거 겹치는 건 인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식 판별 요소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다르죠. 이건 출제가 이미 됐어요. 내가 얘기하는 건 내 아이디어가 아니고 기출에 다 나왔던 거예요. 애들이 많이 틀린 사유라고. 한 해 보이죠? 자, 이거는 문장형이 다르죠. 자, 하계체 한 해는 평서법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감탄법에 있는 한 해는 해체입니다. 예문 써둘게요. 자, 하계체 예문. 내가 가겠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 해는 꽃이 예쁘네 느낌표. 내가 가겠네 마침표. 내가 학회에 가겠네. 그러면 마침표. 나에 대한 정보 제공 평서법. 그 다음에 꽃이 예쁘네 느낌표. 이거는 해체. 이렇게 문장형으로 구별하셔야 돼요. 시험에 나왔었고 어마어마하게 틀렸죠. 자, 그쵸? 자, 그 다음. 자, 이제 여기서부터 어문 규정이에요. 이론 문법은 그 부분까지고 제가 3개년 군문원에 나온 이론 문법은 다 끝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문 규정 나온 거 볼게요. 자, 뭐가 나왔죠? 표준 발음법 10항. 10항하고 11항이 겹받침의 발음이에요. 자음군 단순화 부분이죠. 거기 써주세요. 10항 자음군 단순화. 이게 음운 변동이랑 관련이 없다고? 자음군 단순화는 어디에 들어가요? 네 가지 변동 중에 탈락. 그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리을 기억일 때, 리을 비읍일 때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쟁점이 리을 비읍이었어. 리을 비읍. 10항이 리을 비읍 항목이고 그리고 11항이 리을 기억 항목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다만 발로 밟다는 자음 앞에서 비읍으로 장음으로 발음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넓다는 파생어나 합성어일 때 넙죽하다, 넙죽다리, 넙둥골다.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 11항 리을 기억. 리을 기억에서 대표음은 기억인데 어떨 때만 리을? 뒤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일 때만 그때만 리을 선택한다.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지금 기출 코드랑 기출 레전을 동시에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커리큘럼상 그래서 딱딱 맞물리는구나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2항 히읗은 별나다. 그래서 히읗과 관련돼서 뭘 배우겠어요? 자음 축약 그리고 또 히읗 탈락 그 다음에 자음군 단수나 중에 니은 히읗 이런 것들. 자, 그럼 여기 볼까요? 1번 자음 축약이라고 써주세요. 1번 자음 축약. 자음 축약 조건은 자음이 교동반점 기역, 디귿, 비읍, 지읒. 교동반점. 근데 비읍이 없죠? 선생님 여기 비읍이 없어요. 교동반점인데. 여러분 근데 여기는 기역, 디귿, 지읒인데 여기는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죠. 여기는 비읍이 없고 여기에 비읍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 이런 건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용례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시 단어가 없어서 비읍이 없을 뿐 그게 별난 사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건 과도한 호기심이야. 네,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와. 그러니 교동반점이라고 하라고. 선생님 그러면 교동지읒, 교동반점 이렇게 안 그래도 돼요. 교동반점이라고 외워도 어차피 여기 비읍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비읍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없어서 그래. 자, 그 다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12항의 1과 붙임 1 모두 다 축약이에요. 히읗이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축약은 일어납니다. 교동반점. 자, 그 다음 붙임 2번 볼까요? 오탄벌. 이번에 기출코드에 예시 있었죠. 오탄벌. 그래서 띄어쓰여 있어도 빠르게 발음하는 걸 전제로 축약을 구현한다. 라는 거죠. 근데 끊어서 발음을 하면 안 하겠지. 근데 그런 설정으로 기출에 나온 적이 없어. 얘를 끊어서 발음해 보겠다. 뭐 이런 설정 값을 넣은 적이 없어. 자, 그 다음에 다만 실증이라고 하잖아요. 실층이 아니라. 원래 12항의 조항대로라면 얘가 실층이어야 되잖아요. 예외적 단어죠. 예외 단어라서 다만 하고 제시한 거예요. 군의국어는 진짜 디테일 터지죠. 그쵸? 아니 실증이 예외인 건 어떻게 알았을까? 그쵸? 어쨌든 알고 조항에 미리 넣어놓은 게 대박이지 않아요? 얘는 예외가 있다 이런 식으로 뭉뚱그리지 않고 다른 건 잘 뭉뚱그렸는데 얘는 뭉뚱그리질 않았어요. 그쵸? 자, 그 다음 히읗과 시옷이 만나면 쌍시옷이 되는데 이게 음운 변동 중 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이건 음운 변동에 포함이 되질 않아요. 이거는 표준 발음법에서는 설명을 하지만 학교 문법의 음운 변동에선 설명하지 않는 현상입니다. 왜냐? 축약이라고 하려면 거센 소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거센 소리가 되지가 않죠. 그 결과가 일반적인 자음 축약과 다르죠. 예. 자, 그렇다고 된 소리 되기로 넣자니 너무 이상합니다. 왜? 음운수가 줄어들거든요. 음운수가 줄어든다는 점은 축약 같은데 근데 거센 소리가 결과가 아니라는 점이 특이점이죠. 그러니까 안 내. 그렇게 안 낸다고. 자, 이게 교체입니까? 축약입니까? 탈락입니까? 뭐 이런 걸 안 물어본다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과도한 호기심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의 이제 수업을 잘 들었는데 이건 뭐람? 할 때 사실 출제가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래도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이런 거는 출제가 안 됩니다. 한번 믿어야 돼요. 왜? 안 나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네. 자, 이건 결과를 아시면 돼요. 다 써. 히읗, 시옷 만나면 쌍시옷이 됨. 음운수는 하나 줄어들죠. 왜? 쌍자만 한 개로 되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자음 축약에 넣어주진 않아요. 왜? 거센 소리가 결론이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 3번. 3번의 과정은 뭐가 설명이 생략된 걸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 후 비음한데 그거를 그냥 스킵해버리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 문법 보기엔 굉장히 못마땅하죠. 저게 뭐람? 막 이러면서 막. 자, 그 다음 안내 같은 경우는 뭐가 떨어져요? 히읗이 떨어지죠. 자, 요게 자음군 단수나 양상이죠. 자음 앞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모음 앞에서 떨어지는 히읗 탈락과 조금 차이가 있죠. 요것도 떨어져요. 떨어지고 얘는 무슨 화도 해야 돼? 뚫래? 자음군 단수나 후. 유마. 자, 그 다음에 요거 4번. 4번에 써주세요. 히읗 탈락. 모음 앞에서 탈락이니까. 여기 구별되어 있잖아요. 여기 3번에 붙임하고 4번하고. 자, 그 다음 20. 니은은 리을의 앞이나 뒤에서 리을로 발음한다. 여러분 무슨 화? 유마. 여러분 이거 의문론이 안 나왔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쵸? 의문론 개념어가 다 직결되는 조항만 나왔잖아. 그래서 제가 표준발음법 수업할 때 어떻게 하죠? 음운 변동과 직결되는 조항 먼저 하고 무관 조항 하죠. 예, 그런 것들을 제가 어문 규정의 날개나 문법 규정 알고리즘에서 하죠. 자, 여기서 요거 20항은
유마에 대한 건데 유마의 예외 한자어 삼음절 2 플러스 1일 때 니은 니은 유마의 예외. 자, 그 다음 한글 맞춤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군무원에서 표준발음법은 나왔는데 3년 안에 표준발음법 나왔던 게 겹받침의 발음, 유마,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지? 히읗, 잠, 축약, 이런 게 나온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두음법칙 볼 거예요. 한글 맞춤법의 두음법칙 11항 한자음의 랴려레리오리가 두음. 어떤 단어의 첫 음절의 초성자리일 때는 리을이 떨어진다. 여기서 출제된 건 다만 조항이었습니다. 다만 모음이나 니은 뒤에 이어지는 리을은 리을을 어떻게 빼고 적는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기억 보니까 리얼로 안 쓰죠. 그 다음에 또 기억도 그렇죠. 쫙. 그래서 요거 많이 나왔지. 백분율. 이때 암기를 잘못하시는 분들이 이걸 니은만 해당된다라고 외우셔야 되는데 울림소리라고 외워요. 자꾸 이러지 말아요. 자, 그죠? 아까 전에도 1교시 내내 여기 분칠하고 이렇게. 자, 니은만이야. 자음 중에. 근데 울림소리라고 잘못 외우는 거죠. 잘못 외워가지고 이거를 헷갈리는 거지. 좌우. 좌예요, 우예요? 발음하지 말고. 나 마스크 안에 있는데도 읊조리는 게 보인다. 그쵸? 자, 발음하지 말고. 그만 조항상 어때요? 니은이 아니잖아요. 니은이 아니면 뭐예요? 얘죠. 이거죠. 근데 어떻게? 운율이니까 음율이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자, 운률이에요. 운율이에요. 얘는 니은이죠. 이게 맞고 이게 틀리잖아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사이슛. 사이시옷은 한글 맞춤법 30항입니다. 써두세요. 한글 맞춤법 30항. 근데 30항을 그냥 때려 넣으면 오히려 읽기 좀 힘든 면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조건화 해가지고 정리를 한 거예요. 사이시옷의 조건. 자, 여기서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모두 충족할 때 쓴다. 모두. 1. 표기되지 않은 된소리나, 여러분 여기에 써주세요. 첨가의 된소리. 첨가의 된소리 되기나 교체의 된소리 되기는 안 돼. 첨가의 된소리 되기나 니은이 하나 혹은 두 개 삽입됐을 때, 이게 첨가됐을 때. 그러면서 합성어여야 하고 단일어나 파생어에는 사이시옷을 안 씁니다. 합성어여야 돼요. 그 다음에 앞자리에 받침이 없어야 됩니다. 앞자리에 있는 받침을 치우고 시옷을 쓰진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오늘 기출코드에서 배운 건데 산동네라고 해봐요. 이거 발음할 때 어떻게 나요? 산동네라고 나죠. 첨가의 된소리 대기가 있어요. 하지만 사이시옷을 안 쓰는 이유가 뭘까요? 합성어도 맞는데 여기에 받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쓸 거야? 내 눈. 자, 그치, 제가 여기에 앞말에 받침이 있으니까 얘를 치우고 쓸 수 없어서 안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한자와 한자의 결합이나 외래어와 결합하면 안 됩니다. 피잣집 안 돼. 핑크빛 안 돼. 예. 자, 그리고 한자 더하기 한자일 때 안 되죠. 자, 올해 일행직에 뭐가 나왔어요? 전세방이 나왔잖아요. 자, 전세 더하기 방이에요. 한자 더하기 한자죠. 시옷을 넣으면 돼요, 안 돼요? 넣으면 안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새방이 있거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전 더하기 새방이면 시옷이 들어갔을 거야. 근데 이게 전 더하기 새방이겠어요? 전세로 얻는 방이겠어요? 이거잖아요. 이 구조가 아니라. 예. 그래서 이게 출제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것까지 해보죠. 전세 더하기 집이면 시옷을 넣을까 안 넣을까? 자, 여러분, 집은 고유어예요, 한자어예요? 이거부터 힘들죠? 이거부터 힘들지? 자, 여러분, 그래서 30항 예시 단어를 외우는 게 깔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뭐가 고유어고 뭐가 한자어인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예시 단어만 내기 때문에 숙지를 하고 있는 게 나아요. 집은 고유어예요. 그러니 전세는 한자고
얘는 고유어니까 시옷을 넣어야 합니다. 전셋집이죠. 전셋집. 근데 얘는 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옷이 안 들어가는 거죠, 얘는. 자, 그래서 전셋집은 시옷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뒤에 나오는 자음이 된소리거나 거센소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위하고 쪽 할 때 위쪽이라고 쓰지 않아요. 예. 자, 그 다음 사이시옷에 대한 발음. 기역, 디귿, 피읍, 시옷, 지읒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하는 것은 허용이다. 그래서 원칙 발음을 기준으로 음운의 개수는 세는 거예요. 그러면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 초 더하기 불. 자, 여러분 초 더하기 불로 하는데 발음이 어떻게 나요? 초, 뿔 이러고 나요. 초, 뿔. 그래서 여기에 각각일 땐 없었던 된소리가 덧났어요. 왜? 이유가 없거든. 안 울리면 100% 된소리가 아니고 지금 상황은 안 울림이 아니잖아. 얘 울렸죠? 앞말의 받침도 없는데 모음은 울림소리인데 울림소리 뒤에서 된소리가 나는 건 이상한 일이에요. 원인이 없는 일이라고요. 그 원인이 없는 일에 대해 우리가 된소리가 난 것을 첨가의 된소리라고 해요. 그러면 첨가의 된소리에 대해서 깃발을 꽂아줘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뿔이라고 발음을 해줄 거 아니야. 뿔이라고 모두 다 발음해주세요의 약속의 깃발이에요. 그래서 표기가 뭘로 확정돼? 촛, 불로 표기 확정이 돼요. 표기가 확정되고 나자 사람들이 이제 또 혼란을 겪기 시작해요. 원래 발음은 초, 뿔인데 사람들이 자꾸 이걸 원래부터 있었던 시옷인 줄 아는 거예요. 사이시옷인데. 자, 음운시옷이 아니라 사이시옷인데 이게 음운시옷이라고 착각을 해요. 이걸 봐주지 말았어야 돼. 근데 국립국어원이 착각을 되게 많이 봐줘.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얘도 해. 근데 이건 허용이야. 이게 원칙이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음운의 개수 세라 그러면 뭘 세야 돼요? 왼쪽 세요? 오른쪽 세요? 당연히 왼쪽을 세야죠. 그럼 몇 개라고? 하나, 둘, 셋, 넷, 5개라고 세셔야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부사 접사 51항입니다. 이희. 자, 우리가 부사 화접사라고 말하고 있죠? 화 동그라미. 부사가 아닌 걸 부사로 만들어주는. 부사형은 뭐죠? 그거는 우리가 통사론에 문장 짜임새 배울 때 전성어미 배울 때 배운 것으로 부사형은 접사가 아니라 부사형 전성어미예요. 형과 화라는 개념 아셔야 됩니다. 형은 전성어미, 화는 접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가 붙는 경우와 희가 붙는 경우가 나눠서 써있죠? 좀 더 단순화하면 이래요. 자, 하다 접사가 붙을 수 있는 어근이면 대부분 희로 가요. 근데 일부가 이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다 접사가 안 붙는 다가오는 앞말 같은 경우는 원래 이예요. 예. 자, 그러면 어떨 때 하다가 붙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로 오느냐? 바로 아까 여기 있는 1번, 2번, 3번, 5번이에요. 1번부터 5번의 케이스가 여기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명사 첩어 뒤 어근이 시옷 받침으로 끝나는 경우, 비읍 불규칙 활용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부사 뒤 이런 경우에 2로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예시를 몇 개 쓸까? 명사 첩어 뒤 같은 경우는 간간히 명사 간. 자, 그 다음에 한 달 할 때 다다리. 리을은 탈락하고 다다리. 이런 게 명사 첩어 뒤에요. 달달이가 다다리가 되니까. 뭐 틈틈이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요. 그 다음에 시옷 받침제는 깨끗, 깨끗이. 깨끗이 아니야. 깨끗이. 왜? 시옷으로 끝났으니까. 네. 그 다음에 요거는 가까이. 가까워. 가깝다죠. 근데 가까워. 비읍 불규칙 활용하죠. 그러니 가까이. 그 다음에 부드러이. 이런 게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부사 뒤일 때 여러분 이거는 곰곰이를 쓸게요. 곰곰이. 곰곰이 원래 부사라서 더욱이 원래 부사라서. 근데 요거랑 이제 예외적으로 외워야 될 게 곰곰이랑 같이 외워야 될 게 꼼꼼은 희예요. 꼼꼼은 부사임에도 불구하고 희인 예외. 그래서 시험에 곰곰이 꼼꼼희가 같이 세트로 많이 나왔죠.
이거 말고도 예시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무슨 호기심을 가져야 되죠? 51항에 무슨 예시가 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기본서에서 51항 예시를 더 보고, 근데 더 보지 않아도 기출코드에 어차피 나오고 뭐 이런 거죠. 자, 그다음 여기 띄어쓰기. 3년 안에 띄어쓰기 문제는 매년 나왔는데요. 군무원에선 띄어쓰기에 많은 예시들 중에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만 추려본 거예요. 군무원에 나온 것만. 자, 그러면 여기서 만큼하고 많이 나왔어요. 만큼과 만의 공통점은 조사이자 의존명사 형태가 겹친다는 거예요. 그럼 둘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거기다 써주세요. 체언 뒤는 조사, 체언 뒤에선 조사, 관형형 뒤에서는 의존명사. 관형형이 뭐예요? 관형사 형, 전성 어미가 온 경우를 얘기하죠. 자, 그 다음 자, 접사와 의존명사 형태가 같은 경우 들이 나왔어요. 들. 그 다음에 간은 의존명사일 때랑 그 다음에 합성어로 등재됐을 때랑. 자, 그 다음 요런 것들은 이제 제가 아예 띄어쓰기 편에서 수업을 하니까 그냥 자료로 드리는 거니까 추려서 보시고 문제를 푸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어미와 의존명사 모양이 같을 때도 출제가 됐습니다. 대. 근데 이게 군무원에만 출제되나요? 일행직에 더 많이 나오는 것들이죠? 자, 그리고 합성어. 우리가 융합 합성어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자, 1 더하기 1이 3이나 4나 5가 된다는 느낌으로 단어와 단어를 결합했는데 각계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보다 훨씬 큰 뜻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런 경우에는 붙여서 등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왔느냐? 뭐 한 번, 요거 한 번. 한 번을 띄었을 때랑 붙였을 때 의미 차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45항 두 말을 연결하는 말. 자, 여기서 이때 겸이 나왔어요. 국장 겸 과장 앞뒤 띄고 구경도 할 겸 물건도 살 겸 할 때 앞말에 관형사형이랑 띄어쓰고 겸이 나왔어. 자, 그 다음 46항에 단음절이 열거되었을 때, 단음절인 단어가 연쇄적으로 나왔을 때 몇 개 이상 열거되면? 3개 이상. 한 글자짜리 단어가 3개 이상 연달아 나오면 이렇게 붙여 쓰는 게 허용이 되는데 몽땅 다 허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의미가 통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품사나 이런 위치상도 적절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좀 더 큰 것이 원칙인데 이렇게 다 띄어야 돼 원래. 근데 3개 이상이죠. 그러면 좀도 부사고 더도 부사잖아요. 그럼 부사니까 부사는 부사를 꾸밀 수가 있잖아요. 게다가 의미 유형도 같네? 그러면 요거 붙이는 건 허용이 돼. 자, 그 다음에 크는 관형어죠. 관형어는 원래 뭘 꾸며요? 체언을 꾸미죠? 자, 그러니까 관형어는 체언을 꾸미는 게 원래 그러하니까 허용이 돼.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다? 좀 더 큰 것, 이렇게 쓸 수 있다. 제가 원칙이지만 이게 허용이 된다. 두 개 붙인 게. 자, 그 다음에 이말 저말 한입두입도 마찬가지예요. 이말 저말 관형사 명사. 그 다음에 한입두입도 관형사 명사인데 얘는 왜 X 떴을까요? 한입두입을 어디까지만 할 수 있을까? 원래 한 띄고 입 띄고 두 띄고 입인데 허용은 한입 띄고 두 입까지만 돼요. 얘처럼. 근데 얘는 4글자 만들어버렸으니까 선넘이야. 허용을 이렇게는 안 해줘. 2개씩 될 때까지만 허용을 해준다고. 요거. 자, 그 다음 46항에 대한 개정해설. 여기서 충격과 공포가 물 한 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3년 전에 개정이 됐는데 이제 나올 때 됐죠. 물 한 병. 여기서 병자가 단위의존 명사인데, 그죠? 이 상황에서는 얼만큼 수량을 세는 걸로 쓰였으니까, 원래 병이라는 게 보통 명사지만 한 병, 두 병, 세 병 하면 단위어로 쓰인 거죠. 자, 근데 이거를 한 병을 붙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개정을 보고 저를 포함한 모든 국어 학문 종사자들이 다 깜짝, 개깜짝. 진짜? 막 이렇게 하면서 한 병을 붙이겠다고? 그냥 진짜야. 막 이렇게 하는 거. 다시 생각해봐. 막 민원에 엄청 들어갔죠. 예. 다시 생각해봐요. 그럼 한 글자짜리인 단위 의존명사 다 붙이려고요? 그랬더니 깐깐하게 이제 답변을 하기를 요런 걸 덧붙여서 얘기를 했어요. 요거. 자, 나와라. 물 한 병을, 한 병을 붙이는 건 괜찮은데 3개를 다 붙이거나
이렇게 붙일 순 없어. 물 한 병에서 물도 병을 꾸미고 한도 병을 꾸미니까, 그래서 물이 한을 꾸미지 않으니까 그래서 물 한을 붙이면 안 돼? 라고 추가적인 의견을 더 해설을 더 넣었죠. 이게 국립국어원 의견이고, 그래서 한 병을 이제 단위호는 무조건 떼야지 라는 견해를 수락하진 않았어요.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 3년 넘었으니까 나와도 이상할 게 없죠. 그러면 공부한 적이 없으면 엄청 틀리겠죠. 아, 눈에서 뱉을 거 아니야, 한 병을. 그쵸? 물 한 병.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이 글자만 나오면요, 얘는 붙여도 돼요? 안 되죠. 이건 어디까지나 한 글자짜리가 몇 개 이상 나올 때? 3개 이상 나올 때만. 자, 그 다음. 그랬더니 누가 묻더라고요. 맥주 한 병은요? 그래서 제가, 자, 여러분 맥주 몇 글자죠? 2글자죠. 안 되죠. 단음절어가 3개가 이상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맥주 한 병은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졸던 친구가 그러죠. 왜 물은 되고 맥주는 안 되죠? 알코올이라 그런가요? 진짜 죽일까? 그러더니 이제. 자, 그 다음.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이 부분만 제가 따로 수업한 것도, 따로 떼서 수업한 것도 있거든요, 유튜브에. 그러면 이해 안 가시면 46항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7항.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띄어쓰기에서 척하다, 체하다, 양하다, 법하다, 듯하다, 이런 것들 어떻게 만들어지죠? 의존명사에 뭐를 붙여서 하다나 쉽다를 붙여서 만들죠. 그래서 보조용언 만드는 과정에 의존명사에 하다나 쉽다를 붙이는 과정이 있다. 이걸 알면 돌파 가능한 문제가 3년 안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때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이 띄어쓰기 부분에서 붙여 쓰는 게 허용될 때랑 허용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본용언이 합성어거나 파생어일 땐 허용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시로 한번 볼까요? 다시 없다가 뭐예요? 합성어죠. 덤벼들어도 합성어죠. 그래서 다시 없다, 덤벼들다. 그 다음에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 여기에 만 조사가 붙었어. 도 조사가 붙었어. 자, 그래서 본용언에 조사가 붙으면 뒷말과 못 붙여요. 자, 그 다음에 그가 올 듯도 하다 그러면, 체를 하다 이러면, 그러면 듯하다, 체하다라는 보조용언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보조 사태가 아예 아니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적어둘만 하다 이 경우는 본, 보조, 보조. 보조용언이 2개가 나온 케이스예요. 이럴 때는 한 번만 허용이 되고 보조 to까지 붙일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 다 처음 듣는 얘기면 안 돼. 이게 다 듣고 복습하는 거였어야 돼. 이걸 여기서 처음 듣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기출 시즌이에요. 띄어쓰기에 대해서 이 조항을 처음 듣는 게 문제인 거지, 제가 처음 듣는 사람의 속도에 맞춰줄 수는 없어요. 예. 그럼 누군가 손해를 봐, 공부 똑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 그 다음. 여기에 어지다. 피동일 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피동의 어지다는 붙여 쓴다. 그래서 여기서 지워지다 붙여야죠. 그 다음에 예쁘다에 어하다를 붙일 때도 붙여야죠. 다만 먹고 싶다, 마음에 들다, 내키지 않다 뒤에 하다가 붙을 때는 구 뒤에 하다가 오는 것이므로 띄었습니다. 어하다여도 띄어야만 하는 경우는 앞에 나온 게 한 개의 단어가 아니라 구일 때. 구가 뭐죠? 단어 2개 이상. 자, 그 다음. 자, 47항 관련 개정은 이거예요. 원래는 본용언이 합성어일 때만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파생어도 포함됐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에 공부해 뭐하라? 공부해가 파생어죠. 자, 이제 파생어가 본용언일 때도 붙이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본용언이 합성어나 파생어라 할지라도 활용형이 2글자라면, 자 보세요. 슝 2글자. 그러면 붙이는 게 또 돼요. 허용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문장 부호예요. 근데 워낙 기본사가 없는 경우에 문장 부호 부분이 아예 없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로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마침표일 때 중요한 부분이 이제 개정으로 인해 중요해지는 게 따옴표 안쪽에 마침표 안 박아도 되게 됐어요. 박아도 되고 안 박아도 돼요. 예, 그리고 명사나 명사형으로 끝냈을 때도 박아도 되고 안 박아도 돼요. 이런 게 엄청 어떻게 됐어? 프레이즈인 거지. 자, 그 다음에 가운데점. 가운데점이라든가 마침표에 대해서 우리가 특정한 년, 월, 일을 찍을 땐 끝까지 찍어야 된다는 건 예전과 동일하고요. 그리고 국경일 같은 거 쓸 때 원래는 가운데점만 됐는데 마침표도 된다. 즉 아래점으로 찍어도 된다. 라는 점이 개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가운데점과 쉼표 통용되는 부분이나 생략 가능한 부분,
이제 확인해 보시고요. 소괄호랑 대괄호랑 구별을 해야지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2번. 우리말의 표기와 원어 표기를 아울러 보일 때 소괄호의 2번 별표, 그 다음에 대괄호로 가서 대괄호의 2번 별표. 둘의 차이를 잘 보세요. 소괄호 2번, 대괄호 2번 매칭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 14번 묶어서 겸납표, 혼납표의 역할 차이인데요. 그때 책의 제목이나 신문 이름일 때 그때는 겹을 사용하고 그 속에 수록된 작품일 때는 홑을 사용하거든요. 이게 따옴표로도 대체된다는 점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확인하기 좋은 예문이 요거. 한강은 사진집 아름다운 땅에 실린 작품이다. 요 예문 보시면 어떨 때 작은 따옴표를 쓰고 어떨 때 큰 따옴표 쓰는지 바로 보여요. 여기서 따옴표는 낫표로 변환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화살가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말줄임표를 예전에는 6개씩 찍었어야 되는데 이제 3개로 줄여서 찍어도 되고, 그 다음에 말줄임표가 있어도 마침표를 또 찍는 경우에는 아래점으로 찍은 경우에는 4개나 7개로 보일 수도 있겠죠. 3개 더하기 하나, 6개 더하기 하나. 그러면 4, 7로 보일 수 있겠지. 마침표 찍은 게. 그럼 왜 이런 계정들이 일어나는 것이냐? 타이핑 치기 편하라고. 예. 이거를 가운데에 오는 우리가 원고지 정서법을 쓸 때 이렇게 중간에 점 3개로 들어오는 걸 쓰려면 우리가 문자표로 들어가야 돼요. 한글 타이핑할 때. 근데 그냥 마침표를 따라락 찍어도 된다는 거거든. 여기서 얘기하는 아래점이 마침표니까. 자, 그 다음 요거. 그래서 붙임 2, 점은 6점 대신 3점을 찍을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표준어 규정에서 깡충깡충 이런 거를 이제 지겹겠지만 또 나왔어. 그래서 깡총깡총 아니고 깡충깡충. 자, 그리고 여기서 오똑이 아니고 오뚜기 고른다면, 그리고 이번에 군무원에는 발가숭이도 같이 나왔던 것 같아요. 뻗정다리랑 깡충깡충, 발가숭이, 뻗정다리, 오뚜기. 자, 그 다음에 요거 한자여서 음성 모음화 할 수 없는 것들. 그래서 부조, 돌조, 사돈, 사돈 말고 삼춘 말고 삼촌 이런 것들은 음성 모음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표준어 규정 8항이 나왔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로마자 표기법은 사실 선지마다 쟁점이 너무 달라서 제가 로마자 표기법의 전 조항을 되게 라이트하게 줄여놨어요. 이게 한 개 한 개 조항이거든요. 예시가 없긴 하지만. 그럼 이제 다음 주에 로마자 표기법 나오면 여기 있는 거 펼쳐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의는 이로 소리나도 유아 이로 적는다거나, 기역, 디귿, 비읍은 2가지로 적는데 모음 앞일 때랑 자음 앞이나 어말일 때 다르다는 점이랑, 리을은 리을 연달아 나올 때 L을 대는 거, 그 다음에 음운 변화 반영할 때 어떤 거 반영하고 어떤 거 반영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 정리해뒀습니다. 자음 축약 반영하는데 체언에서는 안 하죠. 그래서 자음 축약 중 체언에서는 반영 안 하고 된소리 대기 반영 안 하고 나머지는 다 반영하죠. 비음화나 유음화 이런 거 반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붙임표를 쓰는 케이스. 발음에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 붙임표 쓰는 거. 해운대를 하은대라고 발음할까봐, 방우대라고 할까봐 반구대를, 이런 것들에 붙임표 넣는 거. 자, 그 다음에 인명을 쓰는 법. 그리고 요런 예시들에서 자, 비음화랑 유음화 좀 포인트 좀 볼까요? 자, 신라. 자, 유음화죠. 그래서 LL. 요런 거. 그 다음에 왕십리는 상호동화 일어나죠. 상호동화 일어나니까 MN 이런 거. 네, 요런 것들을 반영할 줄 아는가. 네, 요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행정구역명 쓰는 방법. 행정구역 명칭 쓸 때 도시군구 읍면리동 요 바로 앞에 붙임표를 쓴다는 점. 이거는 써야만 한다예요. 꼭 써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외래어 표기법도 나왔는데, 외래어 표기법은 조항 자체보다 뭐가 나왔냐면, 요거는 외래어 표기법의 조항은 다음에 보고요. 또 보게 될 거예요. 요게 나왔어. 잠깐만. 요거 흔들린다. 요거 넘어가고, 어느 부분이 나왔냐면 컨 어디 있어? 여기 있다. 네. 요게 나왔어요. 군무원에선. 컨테이너 컨트롤 콘셉트 콘서트 콘텐츠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제가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콘이랑 컨이랑 이게 읍조리면 더럽게 헷갈리거든요.
예, 그래서 정리해놨고 이 바깥에 있는 게 나올 확률 거의 0%니까 예, 여기 있는 게 많죠. 근데 외우기 싫죠. 그러면 먼저 시험에 나오면 내가 틀릴 리가 없다부터 소거를 해. 양을 줄여야죠. 예를 들어 여기 컴퓨터 있던데 컴퓨터라고 하려고? 그냥 그런 거는 지워도 되잖아. 예, 그런 거 지워서 줄이라고요. 막 보면서 언제 이러지 말고 사부작 줄여. 예를 들어 시트컴이라고 할 거야? 아 누가 틀려. 그죠? 이런 거 지워도 되잖아요. 내 치워볼까? 칸더미니엄이라고 할 리가 없잖아. 칸더미니엄? 칸사이스? 이거 안 할 것 같은데? 그지? 콘센트, 판센트, 컨택트 렌즈. 이거 택, 아이택이, 어이택이라고 쓰는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콘테스트, 컨테스트. 이거 안 틀릴 것 같은데? 콘설팅이라고 누가 그래? 컨디션. 그죠? 아, 이런 거 지우면, 뭐 이거를, 커넥션? 안 틀려요. 많아 보이죠? 지워봐요. 별로 안 남아. 애매한 걸 하는 것만 남기면 절반도 안 남는다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출에 나왔던 것들 다 모았고 컴퓨터 안 할 거니까. 자, 그리고 여기부터는 혼동어인데 여러분 지금 제가 그럼 이렇게 PPT 슬라이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자료화해서 드리는 것들이 알고리즘 밖에 있는 걸까요? 알고리즘 안에 있는 걸까요? 저 새로 만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알고리즘 올인원에 있는 PPT 슬라이드 다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 군무원 3개년의 이론과 어문 규정 중 그 밖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근데 제가 가져온 거죠. 여기서 3년 동안 나온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료로 제시해 드린 거니까 숙지해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문학 이론의 수사법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막 강조법에 뭐뭐 들어가고 변화법에 뭐뭐 들어가고 비유법에 뭐뭐 들어간다 이런 거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건 안 외워도 되는데 자, 요게 2022년 19번 2022년 19번 문제 그 다음에 2020년에 4번 문제 요 두 개가 딱 수사법만 저격하거든요. 근데 요런 게 되게 지면이 없을 때 독해 문제를 하나 내야 될 때 되게 그러니까 유용해요. 출제자 입장에서는 독해 문제를 하나 내긴 내야 되는데 문학을 너무 안 내는 걸? 그 문학을 내긴 내야 되는데 자리가 얼마 없는 걸?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문학 개념어 이론 쪽이죠. 예, 그래서 이런 유형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유형들을 볼까요? 환유, 직유, 은유, 화류, 환유. 요거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환유, 관념의 구체화 이런 것들이 등장했어요. 근데 선생님 제가 비유법은 알고 직유법, 은유법은 아는데 환유는 몰라요. 그러면 군무원이 원하는 수준의 어떤 문학 개념어는 숙지가 아직 덜 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직렬별로 봤을 때 일행직은 예를 들어 대유법을 요 얘기만 할게. 대유법을 제유법과 환유로 나누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되게 중요시하면서 출제한 건 군무원이 유일하긴 해요. 옛날에 교행직이랑 따로 나올 때. 그래서 국가직 지방직에서 이 두 가지를 나눠봐라라고 한 적은 없거든. 근데 군무원은 여전히 이거 내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교과서도 중고등학교도 이걸로 배워요. 그냥 이 두 개를 안 나누고 근데 여전히 뭐 EBS 강의 보면 이걸 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제유법 같은 경우는 전체 부분 관계 자, 그 다음에 환유 같은 경우는 인접성의 관계. 예를 들면 우리에게 빵을 달라 이거 있잖아요. 우리에게 빵을 달라라고 했을 때 빵은 빵, 식량, 생존권 이런 식이죠. 우리에게 생존권을 달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의미로 빵을 얘기를 하면 제유법이라 그래. 제유. 자, 근데 환유는 이런 거예요. 온 도시가 슬프게 울었다. 이걸 의인화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의미 자체에 뭐가 있냐면 의인화라고 해도 돼요. 근데 여기서 온 동네라는 공간이 울어요? 그 공간에 사는 사람들이 울어요? 사는 사람이 울죠. 그러니 그 공간과 사람의 인접성 때문에 이게 동네 사람들을 의미하게 돼요. 이게 환유예요. 자, 예를 들어 작가가 붓을 꺾었대. 절필이라고 하죠.
붓을 꺾다라는 거는 글을 그만 쓰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환유예요. 작가와 붓이 가깝기 때문에 그 작가라는 직업을 내려놓다 이런 의미가 되고 이런 것들이 환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능 개념에서는 되게 중요치 않은데 공시에서만 가끔 까끌까끌하게 내는 부분이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제가 3개년의 군무원의 출제 이론을 봤고요. 그리고 2022년 군무원의 그 해설 문제는 제가 영상으로 찍어놨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찍어놓은 거를 인강에 올릴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현장 수강생들은 업로드 되고 나서 확인하셔도 되고, 그리고 군무원 2022는 유튜브에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군무원과 일행직만 제가 기출로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는 바로 오늘 확인하고 싶다면 유튜브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